자, 요실금에 대해서 상담을 주셨어요. 요실금은 무엇일까요? 요실금은 내가 소변을 봐야 되겠다고 조절을 하는데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가 걷거나 뛰거나 기침을 하거나 웃을 때 소변이 나도 모르게 새서 팬티가 젖어버리는 그런 것을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실금이 있을 때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출산 후에 방광이랑 질이 많이 구조적으로 나약해져서 질이 많이 내려왔다거나 방광이 처졌다거나 요도 관략근이 너무 늘어졌다거나 또는 질의 점막들이 너무 약해진 경우들이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실금의 치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살해 잡은 어머니께서는 수술을 워낙 무서워하셔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요실금을 치료를 할 때 내가 수술을 하고 싶다고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수술을 할 때는 반드시 수술에 적응증이 되어야지 수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역동학 검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일반 여성분들이 소변이 150cc에서 200cc가 넘지 않은 상태에서 기침을 하거나 저절로 소변이 새실 때는 우리가 보험으로 요실금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소변이 샌다고 주관적으로 샌다고 하는 것 자체로만으로는 요실금 수술이 보험이 되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실금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셔서 요역동학 검사를 먼저 받으시게 되고, 거기에서 요실금 수술이 보험이 된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만 요실금 수술을 보험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도 요실금이 있으면 환자분들이 매우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요실금을 많이 호전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케겔 운동이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 우리가 여성 호르몬 치료를 안 하고 있었던 분들은 폐경 이후에 질이 약해졌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동반하시는 것, 또는 최근에 좋은 레이저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레이저는 60도 정도의 강한 열로 약간의 화상을 주어서 화상 상처 치유 반응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다시 질 조직이나 방광 조직을 튼튼하게 다시 젊게 재생시키기 때문에 아주 심하지 않은 요실금인 경우에는 이렇게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요실금이 많이 교정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술적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요실금 수술은 하시고 나서 통증이 없고요. 최근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들은 실제로 수술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수술 당일에도 통증이 거의 없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밥은 한 4주 후에 저절로 제거되는 녹는 실을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수술을 하게 되시더라도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수술을 많이 하신 선생님들은 숙련이 되셔서 짧은 시간 10분에서 15분 안에 끝나시기 때문에 정말 요역동학 검사에서 수술을 하실 수 있는 적응증이 되시면 두려워하시지 말고 수술을 하시면 여러분이 고민하던 패드와도 이별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실금이 있으시면 일단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 가셔서 상담하시고 요역동학 검사를 하시고 내가 요실금 수술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을 것인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과민성 방광은 중년 성인 6명 중에 1명이 앓고 있을 만큼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소변을 하루에 8번 이상 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변을 참을 수 없는 느낌도 동반이 되고 일부 환자는 화장실 가는 도중에 소변이 새는 절박성 요실금도 동반됩니다. 수면 중에도 자주 깨기 때문에 피로감도 커집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야간요라고 합니다. 때로 증상이 심한 환자는 물이 흐르는 소리에도 소변을 참지 못하고 소변을 찔끔 본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체적으로는 요도가 짧기 때문에 남성보다도 여성분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과민성 방광은요, 그 자체로 생명을 위험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 극심한 통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의 통증으로 우울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하루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게 이런 과민성 방광입니다. 방광염과 유사하게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으로도 인식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치료를 잘 받으시고 내가 잘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증상을 개선하실 수가 있으니까 과민성 방광은 초기에 빨리 가서 진단받고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상식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민성 방광을 진단을 받으면 먼저 체중도 감량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불수의적으로 우리가 평활근이 자꾸 수축을 하게 영향을 주는 카페인을 줄이셔야 되겠고요. 또 배뇨 습관도 개선하는 행동 개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시간이나 3시간까지는 소변이 마려워도 참고 화장실에 천천히 가야 되겠다고 의지적으로 방광의 용적을 늘리는 그런 습관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과민성 방광은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과민성 방광에 쓰이는 약물은 주로 자율신경계 쪽을 조절하는 그런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가 과민성 방광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유산균은 요도와 질 점막에 있는 안 좋은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좋은 유산균이 튼튼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이런 유해균이 번식하지 않아서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물을 적절하게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오히려 물을 안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소변이 방광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되면 오히려 세균 번식이 쉬워지게 되겠고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8잔 이상 정도의 물을 마시면 소변량도 적당하고 방광이나 유도에 있는 세균 양도 줄이실 수가 있겠고 우리 혈액순환도 좋게 해서 전신적인 면역력에 향상에 도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많은 개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방뇨를 오늘 문의해 주셨습니다. 절방뇨란 소변을 보고 싶어지면 참지 못하고 즉시 소변을 보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배뇨가 일어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또는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인 잔뇨감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절방뇨로 인해서 화장실 앞에서 소변을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방뇨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원인은 기능성의 문제로 배뇨 근육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뇨 근육은 골반 저근육하고 요도 관략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뇨 근육근은 자율신경계의 신경 분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런 배뇨 근육근의 이상은 스트레스라든지 출산, 갱년기, 잘못된 식습관 등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도 배뇨 근육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약화될 때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실금 또한 이러한 배뇨 근육과 영향이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기능성 문제로 절방뇨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문의를 통해서 관리를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악화된 배뇨 근육을 방치할 경우에는 염증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균 감염으로 방광에 염증성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절방뇨 증상이 거꾸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성관계, 스트레스, 피로 등으로 인한 면역력 감퇴로 인해서 2차적으로 세균 감염으로도 절방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성 방광염으로 인한 2차 질환인 경우에는 세균 감염 치료를 치료하심으로써 절방뇨 증상을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박뇨 치료는 배뇨 근육의 신경학적인 문제와 또는 세균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약물 치료, 행동 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치료하신다면 급성 절박뇨 증상은 빠르게 치료하실 수가 있겠고요. 만성적인 것들도 약물 치료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없이 잘 조절받으실 수 있습니다.